네, 안녕하세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전도사를 맡고 있는 백수주입니다. 네, 앞서 조성재 상무님께서 너무나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세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 PPT 덱을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굉장히 기술 관점에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놓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덴티티 얘기까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요새 디바이스 께서 되게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뭐 서피스 3 같은 걸 보셨었는데 이 서피스 3뿐만 아니라 요새 뭐 하루가 지나가면 하나씩 기계가 나오고 저 같은 경우도 기계를 사가지고 제 현재 쓰는 랩탑을 제외하고는 한 달 이상을 못 갖고 다녀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계속 사는 건 아니고요. 뭐 결론적으로 저는 뭐 굉장히 IT라는 사람이 맞습니다만 지나지 못했다 생각하는 것이 태블릿보다는 역시 PC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뭐 PT를 만들고 글을 쓰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랩탑이라서 집에 뭐 정말로 많이 쌓아놨어요. 아이패드도 처음 1세대 나왔을 때 쌓아놓고 책장에 꽂아놓고 켜지도 않고 있고 서피스도 우리나라 나오기 전에 원을 미국에서 거의 한 200만 원 돈 주고 사와가지고 쓰다 보니까는 뭐가 또 나오고 해서 이번에도 또 사람들이 살 거냐 말 거냐인데 안 살 겁니다. 저는 일단 있어 보고요. 예. 그다음에 뭐 그거 말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 회사에 있는 컴퓨터 받기 전에 터치되는 랩탑을 사고 싶어가지고 그 레노버 요가라고 하는 걸 무려 190만 원을 주고 한 3년 전에 산 적도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서버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계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요새처럼 이 기계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PC라든가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5월에 미국에서 테크헤드라고 하는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인데 거기서 발표된 데이터긴 한데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도에 이미 IT에서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가 어떻게든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의 개수가 이미 인구의 숫자를 넘어갔다 그럽니다. 대략 2008년도 예상으로는 7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몇 년 사이에 더 증가를 하고 있고, 물론 인터넷 커넥팅이 안 되고 있는 나라에 있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은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커넥팅이 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얼마 전에 회장이 바뀌면서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시장이 흘러가는 것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오늘 준비된 세션들이 왜 이러한 수요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디바이스 숫자가 많아지면서 IT 엔지니어도 고민스럽지만은 개발자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워진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요새 엔드로이드 디바이스가 많아지면서 인치수가 다양한 형태의 엔드로이드 디바이스가 나오다 보니 인치수에 맞춰서 개발하는 것도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봤을 때 앱은 한 개입니다. 그냥 뭐 애니팡이면 애니팡, 액션 퍼즐이면 액션 퍼즐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앱은 하나지만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 앱을 최소한 유행하는 플랫폼에 맞춰서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엔드로이드용, iOS용, 뭐 희망하는 윈도우폰용, 윈도우용 이런 식까지 개발을 하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점점 이 디바이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뭐 디바이스로는 PC, 스마트폰, 태블릿 정도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요새는 뭐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죠. 뭐 이제 웨어블 디바이스도 굉장히 일상적인 디바이스가 되어버렸고요. 그다음에 요새 많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 디바이스로서의 자리를 잡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넥티드 되어져 있는 앱의 형태를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PC에서 쓰던, 모바일을 쓰던, 아니면 기타 등등의 다른 디바이스 쓰던 사용자는 가장 왼쪽에서 작업을 시작한 것을 가장 오른쪽에 있는 디바이스까지 작업을 다 이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작은 예로는 뭐 집에서 게임하다가 갖고 나가면 모바일에서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갖고 들어가서 또 다른 것을 이어서 할 수 있는 형태의 모습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새 디바이스는 그러한 이유로 어떻게 하면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한 번의 개발로 완료할 수 있을 것인가가 상당히 많은 개발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엔드로이드용, iOS용, 뭐 윈도우용 뿐만 아니라 뭐 모바일 인치수가 커지거나 또 다른 디바이스가 나오더라도 이걸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걸 좀 더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 디바이스 안에 있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싸움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2달 전인가요? 유니버셜 앱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놓으면서 이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 번만 개발하시면 어떠한 디바이스에 가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내에서는 똑같이 쓸 수 있는 형태의 얘기를 이어간다고 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디바이스의 커넥팅을 위해서는 당연히 반대쪽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영역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영역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고 있냐면요. 거의 뭐 한 번 증설할 때마다 물리적인 서버가 10만 대에서 20만 대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1조 단위 데이터 센터를 7개에서 8개를 지금 현재도 짓고 있다고 그러고 있고요. 여기서 사들이는 그리고 이용하는 윈도우 서버와 실제 X86 서버들의 대수가 전 세계의 X86 출하량의 몇십 프로를 차지할 만큼의 많은 데이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식의 퍼블릭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이용을 해보시면 고객분들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느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것이 한국에 언제 데이터 센터 만들어줄 거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 느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는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가장 좋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다 짓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라별로 어떤 법규 틀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네트워크 프로바이더들이랑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기술적으로 이제 익스프레스 라우트라 표현해가지고 애저로 가는 라우팅 테이블을 축소화시켜줌으로써 좀 더 빠르게 접속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우리 회사는 퍼블릭 클라우드 싫다, 나는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윈도우 서버를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만드시는 형태로 가져갈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전략은 2009년, 2008년부터 즉 애저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난 이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바뀌지 않은 것은 선생님들의 윈도우 서버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윈도우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동일한 것이고 원하실 때 이 두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2008, 9년만 하더라도 아무도 그런 단어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지금쯤 보면은 대부분의 클라우드 벤더들이 우리도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다 숫자로 주장을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결고리와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디바이스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가 결합을 하고 나면 결국에는 쓸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와야 됩니다. 결국에는 액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디바이스더라도 아무리 좋은 운영체제더라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없다면 망하는 것과 똑같은 연결고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앱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앱에 대한 시나리오를 요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저는 화면에서는 차로 올라놨지만 IoT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사물 인터넷에서 센서 베이스로 무언가에 대한 디바이스를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들. 단순히 지금까지 디바이스를 뭐 폰, 태블릿, 컴퓨터만을 바라봤지만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제가 다른 곳에서 다른 분들 세미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여러 세미나에서 들어보셨겠지만 기저귀의 센서 달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애기한테 해주는 기저귀? 처음 들으셨어요? 예, 대답 안 하시죠? 엑스박스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 서피스 3라도 그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데요. 저는 아직 애가 없습니다만 나중에 뭐 애를 낳게 되면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애가 오줌 쌌을 때를 알아채는 것도 엄마의 또 어떤 눈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저귀에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애가 오줌을 싸면 센서가 반응을 해서 엄마의 스마트폰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가 오줌 쌌다는 사실을 어머니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 나가서 그런 데이터가 축적되면은 우리 애가 오줌을 자주 싸는지 자주 쓰지 않는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새 또 포크에다가도 센서를 달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는지, 몇 번을 찍어 먹는지 이런 거. 그리고 뭐 옛날에 많았었죠. 오빠 미츠 같은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GPS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확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 요새 또 하나의 재미있는 트렌드가 맵과의 연결인 것 같아요. 서울시 동작구 무슨 동 이게 아니라 서울시 강남구 역삼 이런 형태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뭔가를 보여줄 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주소를 텍스트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솔루션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가서 모색 솔루션을 만들 거기도 역시나 지도 표시가 잘 나오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일 마지막 세션에 이제 파워 BI가 나오는 것도 요새 데이터는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분석해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석하는 것이 단순하게 옛날과 얘기했던 우리 분석하면 보통 IT 하시는 분들은 엑셀에 피벗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피벗도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저도 피벗 잘 못해요.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이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했으니까 워드 엑셀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워드 엑셀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요. 저는 엑셀에서 함수라고 하는 썸밖에 모르고요. 하는 게 없으니까요. 예. 근데 거기서 피벗까지 쓰라고 하면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온 데이터는 분석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바꿔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과 연결이 돼서 이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커넥팅 시키고 여기에 센서를 결합하고 이제는 점점 디바이스가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옛날에 많이 그런 생각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카메라에다가 통신 모듈만 달아주면 굳이 손으로 필요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스마트 카메라로 해서 바로 찍어서 바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식의 시대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는 이제 아이덴티티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 중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 애저를 담당하고 계신 송성우 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이렇게 디바이스와 서비스가 결합돼가지고 만들어진 데이터에 대한 저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SQL 서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서 이제 김경태 부장님께서 또 해주실 예정을 되어주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얼마나 잘 분석해서 보실 건가에 대한 얘기로 파워 BI 얘기까지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얘기 드렸던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면요, 단순하게 이 그림 한 장으로 모든 얘기는 정리가 되게 됩니다. 회사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디바이스 개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를 연계해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의 개수도 계속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A라는 사용자가 A라는 컴퓨터를 썼을 때 A라고 하는 서비스를 쓰고, A라는 사용자가 B라는 디바이스를 썼을 때는 또 B라는 서비스를 쓰고, C라는 서비스를 쓰고, 이것이 만약 선생님 회사의 업무용 소프트웨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위에 있는 서비스들이 이 사람들을 뭘 가지고 판단하냐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쓰는 1번 디바이스, 2번 디바이스, 3번 디바이스가 사실은 다 코알라인데 코알라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회사에서 그룹웨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 나라는 증명은 뭐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침에 출근하시면 아니면 잠깐 컴퓨터를 꺼놨다 켜신 다음에 그룹웨어에 대한 홈페이지를 여신 다음에 거기서 계정과 패스워드를 넣고 들어가면은 그 모든 데이터가 나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는 또 핸드폰을 쓰시다가 새 걸 사셨어요. 똑같은 회사 걸. 그럼 딱 키는 제일 처음 뭘 물어봅니까? 너가 쓰고 있는 계정이 뭐냐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 뭐 마찬가지로 PC나 아직까지 그런 세대를 많이 못 벗어나고 있는 운영체들이 많은데요. 컴퓨터를 새로 깐다 이러면 제일 처음 뭐 하십니까? 컴퓨터 포맷하고 운영체제 깔아요. 업데이트 다 하시죠. 그런 다음에 뭐 하시죠? 어플리케이션 필요한 거 다 까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카피해오는 절차를 밟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도 그렇게 하시나요? 뭐 물론 애드로이드 쓰시다가 iOS를 쓰시거나 iOS 쓰시다가 윈도우 폰을 쓰게 되면은 플랫폼을 움직여 다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을 할 수가 있지만 같은 회사에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다면 내 계정만 입력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싱크가 돼서 똑같은 데이터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냥 가만히 와이파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무제한 누군지가 있기 때문에 통신망 데이터가 쓰는 곳이더라도 자기 계정만 넣어놓고 스마트폰 던져놓고 잠시 후에 보면 똑같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똑같이. 이러한 트렌드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기업에게도 요구되고 있는 건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태블릿과 그 스마트폰이 업무에 많이 활용이 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고민사항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0년 전,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PC밖에 없었을 때, 아직까지도 그런 회사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 PC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시작은 결국에는 누가 들어오느냐에 대한 제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컴퓨터를 켜고 껐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바로 아이덴티티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이런 식으로 열고요. 여기서 사이트를 들어가요. 분명히 해당되는 것은 회사의 사이트라 가정을 할게요. 일단은요. 여기다가 계정을 넣는 것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저라고 하는 회사의 서비스를 들어갈 때와 오피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갈 때를 계정을 다 틀리게 해야 된다. 이러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문제가 뭘까요? IT팀의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암호 까먹었던 전화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갈 때 암호, 여기 들어갈 때 암호, 저기 들어갈 때 암호 다 틀리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용자들이 계정 형태를 틀리게 하면 이런 거 우리도 일상에서 똑같죠. 사이트 가입하실 때 새로 가입한 다음에 아이디 원래 자기 거 쓰면 하시잖아요. 그러다 뭐 하시죠? 패스워드도 원래 많이 쓰던 거 쓰세요. 그 패스워드 몇 개 사이트만 다르게 넣으면 문제가 뭐가 생깁니까? 들어갈 때마다 아무 찾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PC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사용자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질 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하는 윈도우 서버의 펑션을 가지고 가입을 시켜가지고 이 컴퓨터를 회사에서 만들어준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거는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컨셉이고요. 이미 액티브 디렉토리는 1999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략 15년 정도 동안 검증을 받아왔고 표준 기반으로 많은 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회사에서 PC에 대한 싱글 사인어를 위해서 액티브 디렉토리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 서버에서 제공하는 액티브 디렉토리는 인증용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이 인증은 마이크로소프트만의 방식으로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액티브 디렉토리의 로그온을 맥OS로도 할 수 있다는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맥OS 10 운영체제에서도 액티브 디렉토리의 계정 가지고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에서도 연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인증을 쓸 때 쓰는 프로토콜의 이름을 커베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커베로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프로토콜이 아니라
보안에 대한 효율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기종 OS에서도 AD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쓰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그룹 정책 때문입니다. 그룹 정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자꾸 컴퓨터를 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컴퓨터를 못 끄게 하는 방법. 여기서 나타나는 이 시스템 종료 버튼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용자가 자꾸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들어가서 컴퓨터 IP를 자꾸 바꿔요. 못 바꾸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죠? 여기 들었을 때 이 버튼을 못 누르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자꾸 제어판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망가뜨려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죠? 제어판을 안 나오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속칭 PC방에 가보면 컴퓨터 못 누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형태로 만들어주는 기능들, 이것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액티브 디렉토리 내 그룹 정책이라는 기술로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용자에게 제어판을 못 가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어판이라고 하는 항목에 가서 보면은 사용자에게 제어판에 대한 설정을 없애서 금지한다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요? 이 정책을 받은 컴퓨터는 전부 다 제어판 항목이 안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프로그램을 깔 때라든가 아니면은 회사 내에서 오늘같이 보안 업데이트가 새로 출시됐을 때 그걸 강제로 내려보낸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사내에 있는 컴퓨터에 뭐 메모리가 얼마고 CPU가 얼마고 이런 식의 관리 용도를 하실 때 역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죠. 액티브 디렉토리를 쓸 때 구축을 해보셨다면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은 굉장히 파이어월에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뭐냐면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와 쉽게는요. 클라이언트 사이의 포트를 거의 다 열어야 됩니다. 두 개를 연결시키려면요. 커베로스가 쓰는 프로토콜에 대한 포트도 열어야 되고요. 인증에 대한 포트도 또 열어줘야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RPC라고 하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방식도 열어줘야 되고 점점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결국의 결론은 이러한 연결하기 위해서 선생님 회사에서 선생님들 100가지의 네트워크를 다 올 오픈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굳이 올 오픈해서 쓰시려고 한다면 한 개는 뭘 쓰셔야 됩니까? VPN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쓰셨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모든 리소스를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는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더라도 우리 회사 돈 좀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와서 다 맞추라고 하면 돼요. 어느 회사가 사든지 간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을 쓰시거나 뭐 구글의 솔루션을 쓰시거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등의 솔루션들 속칭 요새 퍼블릭 클라우드를 서비스한다고 전 세계의 사용자들을 억 단위로 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HOT 메일 계정이 41억 4천 개인가 그런데 현재요. 그런 정도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우리 회사 연계에 쓰고 싶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겠죠.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웹하드 솔루션을 우리 회사용으로 만들지 않고 뭐 드랍박스랑 연결할 수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랑 연결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때도 이렇게 로그인할 때 보시는 것처럼 계정창이 다 뜨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연결 방안은 뭡니까? 계정에 여기다가 회사의 계정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는 겁니다. 아니면 맞춰놓은 채로 우리 회사 내에 디플로이먼트 하는 것도 최고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우리 회사 내에 서버를 만들고 설치하고 우리 회사 내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솔루션 커스터마이징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커스터마이징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10대 대기업이 모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의 솔루션을 쓰다가 400개인가의 디자인 변경 요청을 보냈는데 단 한 건도 수락당하지 않았습니다. 수락해주지 않았습니다. 쓸라면 쓰던가 말란 말든가.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기존에 우리가 솔루션을 도입하는 형태였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갖고 와서 다 고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이라 뭐 40만 명 유저라고 얘기하지만 40억 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는 40만 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를 수정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플랫폼을 또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현재 선생님들이 쓰고 계시는 계정의 연결 고리와 커넥팅을 시킬 것이냐. 꼭 이것이 액티브 디렉토리가 아니시더라도 어떤 형태든지 간에 현재의 아이덴티티, PC용 아이덴티티와 외부에서 쓰는 아이덴티티를 안전하고 편리하고 사용자가 뭘 쓰더라도 똑같이 쓸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느냐는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오피스 365에서 직원들이 일을 봅니다.
원래 오피스 365는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로고 계정 형태는요, 그냥 디폴트로 만드시면은 이런 식의 구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 365 쓰시면요. 선생님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이름은 여기에는 요 한 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는 당연히 이메일 주소와 같은 엘리어스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많은 주소를 사용자가 기억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마 도입하시고 이 주소를 사용하시면 하루 종일 전화만 받으실 겁니다. 가장 베스트는 뭔가요? 여기서 로그인할 때 뭘 쓸 수 있게 만들면 됩니까? 현재 쓰고 계시는 회사의 계정을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인증 처리를 우리가 해줄 수 있다면, 이 얘기를 제가 지금 50분 동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PC 기반의 액티브 디렉토리는 싱글 사인온을 위해서는 반드시 컴퓨터의 속성에 들어가서 관리자가 다 한 번씩 뭐를 해줘야 됩니까?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곳에 가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iOS, 또다시 등장한 어떠한 모바일 플랫폼이 액티브 디렉토리 가입 기능이 있던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인증을 처리해줄 수 있는 것은 AD 현재 구조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AD를 위해서 디바이스를 제한할 것이냐? 그것도 안 되고요. AD를 위해서 모든 디바이스를 켜서 쓸 때 VPN을 연결해라?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현재까지 쓰시던 PC 기반의 아이덴티티 시스템, 액티브 디렉토리든 기타 등등이든 이것은 철저하게 PC에 기반돼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 옛날만 하더라도요, 개발사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지금은 다 이걸 쓰시죠. HTTP, HTTPS. 옛날만 하더라도 TCP, 소켓 통신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A라는 회사의 프로그램은 이런 방식을 쓰고 B는 이렇게 쓰고 C는 이렇게 쓰고, 그래가지고 뭐 하십니까? 솔루션 도입할 때마다 너네 쓰는 포트 뭐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유행하면서 너무나 고맙게도 해결이 된 것은, 암호화가 필요하다는 통신은 다 뭘로 합니까? HTTP로 하고요. 암호화가 필요한 통신은 전부 다 HTTPS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액티브 디렉토리도 웹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웹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떤 얘기인지 이해 감은 잡으셨죠? AD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즉 아까 여기서 제가 회사 말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제 koala.com 이메일 주소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때 koala.com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딘가로 간다는 겁니다. 어디로 온 겁니까? 우리 회사의 서버로 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클릭을 하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디서 인증받은 걸까요? 당연히 백단에는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인증받은 거와 똑같은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접속할 때 뭐 썼습니까? 지금 전부 다 HTTPS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모든 통신에 대한 인증과 암호화는 연결되어져 있는 SSL 인증서를 가지고 보안을 강화시키는 역할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액티브 디렉토리를 웹 환경으로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내보낼 수 있는 기술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윈도우 서버 2003 R2 시절에 액티브 디렉토리 페더레이션 서비스라는 기술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서버를 조금 이렇게 해부작거리고 또 만져보셨던 분들은 윈도우 서버 까시고 기능 추가 가보면 ADFS라고 하는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하시는 말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사내에 있는 아이덴티티 시스템, ADFS는 결국 AD가 아니라 C4에서 빼내갈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LDAP 기반의 DB하고 연결할 수가 있어요. 걔를 웹 기반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게이트웨이 같은 역할을 액티브 디렉토리 페더레이션 서비스라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구조냐면요, 쉬운 예로 바꿔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얘기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요, 만약에 제가 선생님 회사 중에 한 곳에 가서요, 이쪽 선생님들, 선생님 회사에 있는 제 웹서버를 저는 쓰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 회사에도 납품하는 파트너가 된 겁니다. 이분이 요청하시길 매일 아침마다, 아니 일주일에 월요일마다 우리 회사의 재고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재고가 몇 개 남았는지 확인하고 재고가 10개 미만으로 남아있으면 오늘 다시 배송시켜 라고 하는 비즈니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이트는 어디에 있는 거죠? 속칭 갑 사이트에 있는 거고요. 저는 의뢰 사이트에서 이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계정 누가 주죠? 지금까지는 다 누가 주십니까? 선생님들한테서 그런 일 하셔야 된다. 쉽게는 우리 회사가 빵 파는 회사인데 빵이 몇 개 있는지를 빵집에서 알아야 돼요.
빵집 접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계정 누가 만들어줍니까? 다 선생님들이 해서 만들어줍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준 계정을 항상 꼬알라가 쓴다는 가정이 들어갈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술 먹다가 신고를 줄 수도 있고요. 저는 이미 퇴사했는데 제 후임자가 쓰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해되셨죠? 어떤 얘기인지? 즉 정확한 기술 용어로 인증을 제공하는 제공자와 허가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지금은 가치 있는 보안적으로 떨어지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가능한 거 아세요? 저희 회사가 아니라 어떤 보안 시스템에 로그인하면 세션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세션 타임아웃은 안 걸어놨어요. 예를 들어서요. 개발하실 때. 그럼 제가 여기다 아무 넣어주고요. 그 컴퓨터를 재워요. 그냥 뚜껑 덮어서. 옆에 가서 또 로그인해서 뚜껑 덮습니다. 노트북 자겠죠? 한 달 뒤에 다시 키면은 연결될까요? 안 될까요? 연결됩니다. 세션 타임아웃이 없게 되면요. 이유는 뭔가요? 다 그쪽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제 일상으로 바꿔볼게요. 제가 정말로 많이 얘기하는 게 한 가지 뭐냐면요. 기술이 복잡해지면요, 모든 해답은 우리 일상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요, 여권 어디서 발급받죠? 한국에서 발급받습니다. 물론 국적이 한국이 아니시라면 그 나라 가서 받으셔야겠죠. 그러고 가요. 그러고 가서 뭐 합니까? 입국할 때 여권을 내밀죠. 여권이 뭔가 지금 얘기 드리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입국 심사라는 건 뭐죠? 제가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합니까? 그걸 스캐너 같은 데 돌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순간 어디로 올까요? 신호가요? 한국으로 옵니다. 신호가. 왜 와야 됩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찾고 있는 뭐 범죄자처럼 뭔가에 대해서 계속 수배를 받고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게 위조건일 수도 있고요. 되게 많은 형태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그 나라에서 정상적이라는 여건이라는 밸리드가 떨어지면 이제 뭐로 하는 겁니까? 그 나라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셨더니 이거 다 받으셨죠? 이거요. 이거 만들어 오셨나요? 와서 받으셨나요? 와서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세미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큰 규모의 세미나가 보면 여기에 참석자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요. 스피커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진행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 선생님께서 참석자인데 참석자 명찰을 들고 스피커룸에 가요. 앞에 누가 있죠? 보통 행사 진행하는 관계사가 있어요. 그거 딱 보더니 뭐라 그럽니까?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죠? 이것도요? 이거와 똑같은 구조에 대한 기술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사에 가면 이런 식의 종이를 태그를 받아요. 그리고 이거를 분실하지 않도록 선생님들 어떻게 달아놓으셨죠? 전부 다 뒤에 집게를 달아놓았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뭘로 만들어줍니까? 목걸이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빌려주지 못하게 하도록 심한 곳은 저 위를 봉인해버립니다. 빼지 못하도록. 비유가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이게 뭔가요? 안에 있는 종이가 계정인 거고요. 이게 HTTPS입니다. 지금요. 맞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세미나장 앞에 가면은 요거랑 당신 사진이랑 같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신분증이랑 예를 들어서요.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 드렸던 허가의 사이트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페더레이션 서비스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하는 거와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권에 대한 인증은 누가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소속된 나라에서 하는 것이고요. 허가에 대한 부분만 저 집에서 하자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인증과 허가를 한 집에서 많이 하는 구조를 갖고 계시지만 이제는 그 구조를 바꿔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식을 액티브 디렉터리 페더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용자가 여기 이제 여기로 갈 거예요. 웹서버로 가면은요. 원래 계정과 암호를 집어넣죠. 그럼 지금까지의 구조는 누가 인증을 받아줍니까? 웹서버가 대신 인증을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페더레이션이 있게 되면은 사용자에게 너 인증을 받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난 인증 처리 못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액티브 디렉토리 페더레이션 서비스에 가서 계정과 암호를 넣으면 얘가 알아서 내부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가 교신을 해서 토큰을 만들어 주겠죠. 이걸 받은 거예요. 이거를요. 이걸 들고 이제 세미나장에 다시 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말로 되는지를 보시는 순서를 좀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데모하고 있는 이 웹서버 사이트에는요. 1번, 2번, 3번, 4번 4개의 사이트가 있어요. 첫 번째 사이트가 이제 클레임스 웹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인증에 가서 보면은 원래 FM대로 인증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윈도우 인증이라는 것을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사용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웹서버가 직접 인증을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인증 방식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익명을 빼고는 아무도 인증되지 않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정말로 사용자가 로그인이 되는지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열고요. 내부에 있는 사이트인 claimsweb.koala.com으로 엔터를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페이지가 나오죠. 뭡니까? 너 나라가 어디냐는 겁니다. 속칭 신뢰로 바꾸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보실 수가 있는 게 페이스북 인증을 할 거냐, 카카오톡 인증을 할 거냐, 선생님들의 계정 인증을 할 거냐 질문이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코알라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너 계정과 패스워드가 뭐니? 라고 하는데 인증이 처리되고 있는 URL은 접속한 클레임즈 웹이 아니라 koala.com의 페더레이션 서비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로그인을 누르면 인증을 해가지고 뭔가를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회사에서는 이 사람은 지명 수배자로 이미 퇴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인증이 안 된 겁니까?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인증을 못 받아온 거예요. 로그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제가 다시 닫고요. 이번에는 제 계정 말고요. 똑같이 로그인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을 해요.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로그인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소스는 리소스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인증에 대한 처리는 말 그대로 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웹서버는 액티브 디렉토리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게 외부에 있더라도 사내의 HTTPS로만 연결만 가능하면 똑같이 인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구조를 ADFS라고 표현을 합니다. ADFS는 표준입니다. 언제 만들었냐? 2000년도 초반에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자세한 스펙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웹 스탠다드 페더레이션, 웹 스탠다드 트러스트라고 하는 표준 기술의 스펙을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논문처럼 긴 문서가 나옵니다. 쉬운 예로는 모든 것이 웹 기반이라는 겁니다. 웹 기반. 그럼 이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가요, 접근할 때 허가하지 않습니까? 허가. 누가 들어올 수 있고 없다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서버에서 보통 거를 뭐 리드, 라이트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예를 들었을 때요. 여기요. 스피커, 참석자. 이게 뭡니까? 토큰은 다 똑같은데 속성값이 틀린 거예요. 속성값. 우리 액티브 디렉토리라든가 시퀄에다가 사용자의 직급, 전화번호 다 넣어 놓으시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뭔가를 허가를 틀리게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죠. 우리가 지금까지요 개인정보 유출이 왜 되는지 저희 에반젤리스트끼리 무슨 얘기하냐면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를 더 이상 유출시키지 않는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액티브 디렉토리를 운영해주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 서비스라는 회사는 계정 정보를 갖고 있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계정 정보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전부 다 우리 전화번호, 뭐 주민번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두 다 정부가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A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만 빼가라는 거예요. 요구해서. 올이 아니라. 아까와 같은 이름과 이 사람의 신분 이런 정도만. 이런 속성값 하나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클레임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준 용어로.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속성입니다. 속성. 더 쉽게 보여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사용자를 이렇게 만들 때 요 한 칸 한 칸을 다 채워넣을 수 있죠. 필요하면요. 요 한 칸 한 칸이 페더레이션 서비스라는 표준에서는 클레임이라는 단어로 불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분의 회사와 연결할 때는 이런 거 약속을 하죠. 너네 회사의 페더레이션 주소가 뭐야? 그럼 주소 연결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분에게 넘겨드릴 속성값만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만. 이름만 줘도 되고요. 전화번호만 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면 이 값을 가져가간 리소스에서는 이것에 맞게 뭐를 할 수가 있을까요? 등급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분이 사장님이면 저 보이고 왜 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속성값 넘은 게 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증하는 것을 클레임 베이스라 표현하고요. 얘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윈도우 서버에서는 워크플레이스 조인이라고 하는 작업 그룹 조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뒤에서 보여드릴 겁니다만 우리가 보통 AD랑 연결하려면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AD 조인해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AD 조인은 뭐밖에 안 된다 그랬죠? 윈도우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워크플레이스 조인이라고 하는 기능이 윈도우 서버 2012 Rt에 추가가 됐는데 얘는 뭐냐면요. 기계를 등록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조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특정한 사이트 들어가서요. 그 항상 아이디 유지라고 해서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체크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쿠키가 만들어지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럼 쿠키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타임아웃 시간이 들어가요. 그럼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로그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떨까요? 컴퓨터 하나를 등록을 해요. 기계를. 내가 만약에 스마트폰을 어떤 방식으로 등록을 합니다. 이 스마트폰의 유니크한 값이 서버에 있어요. 얘가 들어왔을 때는 쿠키를 1년으로 잡아주고요. 일반적인 기가 들어왔을 때는 5분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뭐가 처리가 될까요? 얘는요. 쿠키가 있기 때문에 싱글 사인온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만들어 놓은 것을 윈도우 서버 2012 R2에서는 워크플레이스 조인이라 표현하고요. 윈도우와 iOS와 안드로이드를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정확하게는 현재는 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녹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사용하고요. 윈도우와 iOS는 지금 현재 풀리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AD에 가입하지 않고도 싱글 사인온 처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새 이것도 많이 하시죠. 멀티팩트 오센티케이션을 MFA라고 표현하는데 우리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문자로 뭐 메시지 입력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OTP 형태로 뭔가를 받으시거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보안 시스템 들어갈 때. 이거 역시도 ADF에서 추가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간단하게 얘는 먼저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재밌게 얘기하는 데는 좀 뭔가 없는 것 같아서요. 아까 똑같이 이 사이트에서요. 이번에는 https koala.sps.koala.com에 들어가요. 뭐냐면 예상이 되시죠? 뭘까요? 쉐어포인트입니다. 쉐어포인트. 근데 우리가 항상 관리자용 계정은 뭘로 만들어 놓습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많이 만들어 놓고요. 관리자 계정이 한번 털리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사내 시스템이 몽땅 다 털리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골뱅이 koala.com 집어넣고 암호를 집어넣고 엔터를 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뭔가요? 이 계정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인증하려면 인증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작업도 다 어디서 처리해 준 것 같습니까? ADFS에서 해준 겁니다. ADFS에 서버를 뭐 많이 보여드리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많이 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설정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특정한 사용자는 이렇게 다단계 인증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 그룹에 들어가는 사용자는 내부 외부를 구분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등록이 된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식이 틀리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 도메인 어드민을 빼버렸다면 방금 전에 쉐어포인트는 그냥 로그온이 돼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로그온하는 대상들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멀티팩트 인증에 대해서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외부의 서버를 내보내는 기능인 웹 어플리케이션 프락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속성 인증을 쉽게 설명드려 얘기가 되게 길어졌었는데요. 우리가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만들어지는 건 그냥 보안 토큰이라 표현합니다. 근데 페더레이션에서 만들어지는 토큰은 저희는 사물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자물이 아니라. SAML이라고 하는 표준 토큰을 만들어지고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어트리뷰트가 다 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인증을 받았다 안 받았다 누구다 속성이 뭐다 이것만 있는 형태의 토큰이지 액티브 디렉토리의 보안 토큰과는 다른 구조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 월, 일의 순서를 날짜를 써요. 미국 가보면 어떨 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외국 갈 때 이거 쓰면서 제일 많이 틀린 것 중 한 가지가 월, 일, 연 이렇게 돼 있어서 틀린 경우가 되게 많고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칸 한 칸이 뭔가요? 지금 다 클레임이에요. 결국에는요. 토큰에 대한. 그럼 나라마다 토큰의 구조가 틀리다면 변경을 해주는 기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2014년 6월 11일을 줬는데 이쪽 회사에서는 June 11th 2014이라고 표시하게 만들어야 된다면 이걸 누가 컨버팅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술 역시도 페더레이션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데서 들어오면 얘를 뭘로 바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페더레이션 서버를 그대로 외부에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DMZ에다 배포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멀티팩트 오센티케이션에 대해서도 옵션을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인증을 강화하면서 얻으실 수 있는 메리트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즉 페더레이션 서비스를 굳이 AD에 가입하지 않은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앞서 보여드렸던 프락시 역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 밖에서 사용자가요. 이런 식으로 URL을 치고 들어가면은요. 이때 역시도 인증을 뭘로 연결한 겁니까?
페더레이션 서비스로 연결해 준다는 것이죠. 저를 다른 곳에서 한 번이라도 만나보신 분들은 URL이 뭐 하는 데냐면 저 세미나 이후에 세미나 관련된 가상머신을 배포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럼 저한테 계정과 암호를 받으시면 여기서 로그인을 하셔서 받아가시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밖으로 내보낼 때도 페더레이션을 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는 별도의 추가적인 솔루션 없이 전부 다 윈도우 서버의 솔루션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워크플레이스 조인에 대해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윈도우는 보여드릴 거니까요. 굳이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iOS는 URL만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인스톨 가능한 컨트롤 관련된 모듈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얘를 설치하면은 현재 쓰시는 iOS의 유니크한 값이 AD에다 등록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ADFS로 인증을 받고 나면은요, 이 아이디를 가진 디바이스는 쿠키에 대한 히스토리가 더 길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암호화가 되면서. 그래서 사이트를 들어갈 때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데모를 할 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인프라임 모드를 쓴 이유가 뭘까요? 제가요, 쿠키가 남아요. ADFS는요. 기본적인 세팅을 해놓으시면요. 5분인가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쿠키가 남다는 얘기는 뭔가요? 올 때마다 계정과 암호를 넣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5분마다 넣어야 되니까는 귀찮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식의 핸드폰에서는 계정 암호 넣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땐 차라리 뭐를 하자는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장치 등록 서비스라 표현을 합니다. DRS라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조인하는지를 iOS는 없어서 못 보여드리고요. 윈도우에서 먼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기에 있는요, 제가 윈도우 8이 한 대가 있는데요. 이름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도메인에 가입되어져 있는 머신은 아닙니다. 여기서 암호를 집어넣고요. 로그온을 합니다. 현재 이 컴퓨터는 당연히 회사 사이트를 들어갈 때마다 뭐가 뜰까요? 인증창이 뜨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설정에, PC 설정에 가서 보면은 네트워크라는 기능이 있고요. 회사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회사와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얘를 사용자가 입력해야 된다, 싫다라고 하시면 세팅을 스크립트화 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해당되는 장치가 사내의 AD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등록된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기에 창을 왕창 열어놓으면 창 못 찾을 것 같아서 지금 하나씩 열고 있는 건데요. 도메인 컨트롤러의 AD에 쉽게는 가서 보면은요, 액티브 디렉토리를 열어볼 수 있는 툴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얘를 열어보면은 여기에 레지스티드 디바이스라고 하는 항목에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디바이스의 유니크한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디바이스로 들어온 기계는 알아서 싱글 사인온 토큰을 더 오래 가져가게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등록을 윈도우뿐만 아니라 iOS, 안드로이드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연결도 페더레이션을 지원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이 집에서 표준, 이 집에서 표준 연결이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시는 모든 퍼블릭 클라우드는 전부 다 페더레이션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뭘 쓰실 때 계정은 우리 회사 거 쓸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런 식이에요. 사용자가 그래서 뭐 오피스 365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인증을 원래 받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회사 내부에 와서 인증을 받고 토큰을 가져가 가지고 허가받고 들어가는 구조로 구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들 회사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계획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인증을 자사에서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되는 고객사와 연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해외 판매든지 국내든지 간에 확장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됩니다. 아까는 이미 제가 보여드렸어요. 5365 연결되는 것은 세팅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다시 갈게요. login.microsoftonline.com에 로그온을 했더니 제 계정을 집어넣고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로 넘어와서 인증받는 구조가 있다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얘는 어렵지 않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졌고요. 이렇게 제가 계정과 암호를 치고 들어가면은 다시 오피스 365 사이트에 가서 제 오피스 365 사이트의 정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이상 저한테 이런 권한을 주기 싫다면 뭐 하면 될까요? 그냥 끊어버리면 됩니다. 관계만.
그리고 제가 거꾸로 우리 회사 못 가고 싶다면 제가 끊어버리면 돼요. 반대로요. 아까 보셨던 액티브 디렉토리 관련된 관리 도구에 연결이 가능한 회사의 목록들이 이렇게 쭉 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만약에 오피스 365로 오른쪽 버튼 눌러버리고 사용 안 해버리면 저희 회사 직원들은 제 데모 계정들은 전부 다 536에 연결이 안 되게 됩니다. 여권 금지를 시켜버리는 거죠. 아예 못 들어가도록. 문제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오피스 365 사이트를 다시 한번 가보죠. 제가 이 사이트를 만약에요. 제가 만약에 이 오피스 365 사이트를요. 아프리카에서 들어갔다 가정할게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요. 이게 어디로 올까요? 이제 한국에 있는 제 서버까지 와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네트워크 레이턴스가 길다는 겁니다. 첫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ADFS를 잘하는 사용자가 다 뭐 해줘야 되죠? 세팅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담이라고 느끼시는 것이 뭔가를 들어봤더니 사장님이 SSL 인증서를 안 사준다는 거예요. 얘는 공인인증서를 사셔야 되거든요. 결국에는요. 이런 식으로 디플로이먼트라든가 네트워크에 대한 거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제일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AD도 어딘가에서 필요하면 빌리면 제일 좋습니다. AD도. 바로 그 기능이 무엇이냐면 애저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기능입니다. 지금 제가요. 아까 전에 애저 창을 계속 열어놓고 있었는데요. 애저의 서비스 중에 여기 항목을 보면은 이렇게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가서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요.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에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고요. MT, 데모, 코알라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요. 내가 원하는 서비스할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무지하게 많죠? 제가 만약에 뭐 덴마크에다 만들겠다.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MT, 데모, 코알라 .onmicrosoft.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서 mta.koala.com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추가를 누르고 mta.koala.com 넣고 add만 누르면 해당되는 이제 도메인이 뭐가 되는 걸까요?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남용을 막기 위해서 정말로 이 도메인이 당신 건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추가된 사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곳이 얘인데요. 코알라 코리아라는 곳인데요. 이 안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URL을 모두 다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뭘 할 수 있을까요? 사내 AD와 싱크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요.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밖에서 자주 떠도는 사용자다 그러면 밖에서 MT 데모 이렇게 나고 만들 때 아예 우리 회사의 URL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누르면 이름 넣으라고 나오고요. 유저 넣고요. 다음 누르고요. 크리에이트 누르면 일단 템포러리 패스워드가 올라와요. 그러면 템포러리 패스워드는 뭔가요? 임시 패스워드. 이걸 알려주는 거죠. 사용자한테요. 이러고 나서 사용자가 login.microsoftonline.com 같은 사이트에 들어갈 때 아까 전에 제가 이러고 나서 탭키 누르면 어디로 오던가요? koala.com으로 넘어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얘는 안 넘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고 로그인 누르면 이 인증은 누가 하는 걸까요? 애저에서 대신해 준다는 것이죠. AD와 같이. 얘는 굳이 AD 서버를 사내에 만들지 않으시더라도 애저에다 만드는 거와 똑같은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변경할 암호로 집어넣고요. 저장을 누르면 이제 이 계정은 애저에 있는 MTA 데모라고 하는 계정이라는 것이죠. 물론 세팅에 따라서 사내 AD와 싱크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용자가 자주 밖에 있는 사용자면 애저도 놓고요. 자주 쓰는 사용자는 사내에 놓고 이런 구조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애저 AD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만드는 건 500명까지는 무료로 되어져 있습니다. 애저를 쓰시게 된다면요. 그 이상을 쓰실 경우에 아니면 추가적으로 기능적으로는 싱크를 시키는 기술, 나아가서 페더레이션 시키는 기술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아까처럼요. 그래서 되게 많아요. 시나리오가. 계정을 따로따로 둘 거냐, 똑같이만 만들 거냐, 속성값만 싱크할 거냐 이런 식으로 다 만드실 수가 있고요. 쉽게 사내에서 SQL 데이터베이스와 액티브 디렉토리의 싱크를 만들어주는 거와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DB 통일화를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 생긴 기술은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봤던 기술인데요. 암호를 여기서 바꾸면 자동으로 암호도 이쪽에 저장이 되고요. 이쪽에 암호를 바꾸면 이쪽으로 암호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사용자가 자신의 암호를 알아서 바꿀 수 있도록 셀프 서비스 패스워드 체인지 기능까지 제공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다가 전화 인증이라든가 추가적인 멀티팩트 인증을 넣을 수도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아이덴티티에 대한 것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로 넘길 수 있는 방안, 이러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레이턴시라든가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부담을 줄이실 수가 있다는 또 하나의 솔루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의 AD와 AD 프리미엄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조금 돈을 더 내셔야겠죠. 얘는 이제 SLA가 더 높고요. 기능적으로도 훨씬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이. 이거 하나하나씩은 다 설명드리는 기술 세션에서 필요한 것 같고, 일단 애저 AD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워드를 양단에서 모두 다 싱크했을 수가 있습니다. 구성 시에 우리 회사는 암호를 안 넘기고 싶다고 한다면 계정 정보만 주고받고 암호는 우리 집 와서 인증받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것이 페더레이션 기술이었죠. 아까 보셨던. 아니면은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암호화 기술을 통해서 둘이 리셋을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저 AD 쓰는 것까지 한 번에 그냥 보여드려 버렸어요. login.microsoft-online.com에 로그인되는 걸 보여드렸었고요. 그럼 이제 제가 하나의 데모만 더 보여드리면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되면 이런 걸로 쓰는 사이트 만드는 게 어렵지 않느냐. 프로그램 하는 거. 저 개발자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번 걔 연결해서 쓰는 방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고요. 여기서 새로 프로젝트 열기를 누르고요. 그냥 간단하게 웹사이트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데모 앱 집어넣고요. 확인 누르고 어떤 방식의 사이트를 만들 거냐인데 중요한 건 여기예요. 뭐냐면 너가 이 사이트를 인증을 뭘로 할 거냐는 뜻입니다. 그럼 얘를 클릭을 하고요. 조직 계정을 집어넣은 다음에 아까 만들어놨던 코알라 코리아 온 마이크로소프트.com이라고 하는 애저의 주소를 집어넣고 확인 누르면 당연히 정상적인 사용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나오고요. 이렇게만 집어넣고 개발하면은 해당되는 웹사이트는 애저 인증을 받는 걸로 다 개발이 됩니다. 개발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나머지는요. 되게 쉽죠. 생각보다요. 알아서 툴에서 백그라운드에 있는 값을 그대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나와서 우리 서버도 없다라 그러시면 얘 체크해버리면 애저로 웹서버까지 같이 만들어줍니다. 만드실 때. 이거는 뒤에서 송승호 부장님께서 분명히 더 말씀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심플합니다. 심플하다기보다는 복잡해졌습니다. 옛날보다는. 옛날에는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요. 무조건 AD만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요. AD가 PC용이고 내부용이다 보니 외부에서 접근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이나 기타 등등의 디바이스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AD를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아이덴티티 관리 방안에 윈도우 서버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 페더레이션 서비스라는 기술을 설명드렸던 것이고요. 나아가서 이 서버들을 우리 회사는 다 배치하기 너무 어렵다 라고 한다면 공간을 빌려서 AD와 똑같이 만드는 애저 AD를 만들 수가 있는데 꼭 주의하실 점은요. 애저 AD에는 윈도우 클라이언트나 윈도우 서버가 조인되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똑같다 그래서 거기다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애저 AD는 인증용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해서 아니냐 바뀌냐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선생님들의 디바이스가 많아짐으로써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인증 전략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의 인증 방식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표준이 저희가 만든 저희만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웹 서비스나 앱을 만드시더라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새 앱에서는 OOS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OOS 인증 방식이라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페이스북 인증, 카카오톡 인증도 상당히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 이걸 묶어가지고 저희가 패키지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제가 넣은 건 아닙니다. 꼭 누가 좀 넣어달라 그래서 집어넣어놨습니다. 내년에는 AD랑 인튠이랑 뭐 묶어가지고 9월까지 싸게 판대요. 4분인가에 몽땅 묶어서 판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관리, 그다음에 암호화 서비스, 애저 RMS까지 묶어서 얘기를 한다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7월부터 이거 세미나 해달라고 무진장 요청하실 것 같은데 빨리 도망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번에 도전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